가출 소녀와 의대생의 소름 끼치는 이야기. 나는 짙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정말 큰일이야. 초등학교 때 엄마가 아끼던 200만 원짜리 도자기를 깼을 때보다 더 심하게 손이 날 것 같다. 아니, 이번 일은 단순히 손이 나는 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욕실 바닥에 차갑게 식어버린 이 유체는 자칫하면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도 있었다. 내 손끝이 떨렸다. 어쩐지 너무 쉽게 모텔까지 따라오다라니.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를 따라왔다. 그때는 그냥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아니면 요즘 가출 소녀들은 원래 이런 건가 싶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애가 나를 따라온 순간부터 모든 것이 기정사적이었다. 나는 서서히 뒤로 물러나며 욕실 안을 바라보았다.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여자애는 미동도 없었다. 피는 흐르지 않았지만 머리 뒷부분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꺾여 있었다. 심장이 더스리 요동쳤다. 이 애는 죽은 걸까? 나는 의약도였다. 한 번의 심폐소생술로도 충분히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목덜미에 손을 가져다 대었다. 차갑다. 이미 한참 전에 사망한 것처럼 차가운 기도. 그러나 동년이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샤워를 하고 있던 애였다. 이 정도로 빨리 식을 수 있을까? 아니, 이것만이 아니었다. 뭔가 이상했다. 욕실 바닥에 쓰러진 그녀의 손톱이 희미하게 몸찔거린 것 같다. 잘못 본 거겠지. 나는 눈을 감고 다시 떴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보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서서히 몸찔거리더니 마치 무언가를 움켜쥐려는 듯 오그라들었다. 이에 죽은 거 맞아.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재빨리 욕실 문을 닫고 뒷걸음질 쳤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다. 불을 붙이려 라이터를 켰다. 그때 귀 옆에서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난 죽었어. 그 순간 손에서 담배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나는 숨을 삼키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때 욕실 문틈 사이로 차갑고 새빨갛게 충혈된 두 개의 눈이 나를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전신이 얼어붙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가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쾅! 욕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죽어 있어야 할 소녀다. 기찔거리며 천천히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옆으로 꺾여 있었고 입술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끔찍했던 것은 그녀의 투정이었다. 분명 웃고 있었다. 이 꼬리를 천천히 올리며 그녀는 나를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왔다. 밭이 닫아.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숨이 턱 막혔다. 나는 본능적으로 침대 위로 뛰어올라 도망치려 했지만 몸이 이상했다. 마치 무언가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손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필사적으로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숨이 막혀왔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리고 그녀가 바로 내 앞까지 다가왔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나를 향해 뻗어왔다. 나는 필사적으로 몸을 뒤로 젖혔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이 내 뺨을 스치려는 순간 쾅! 반문이 거칠게 열렸다. 나는 놀라 소리쳤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나는 침대 위에 혼자 누워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욕실 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다. 뭐지? 꿈이었을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넘겼다. 하지만 욕실 문틈 사이로 마치 무언가나 서 있었던 것처럼 검붉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죽은 소녀와 의대생이 지리한 밤. 모텔 밤 안에는 오직 점점만이 단두닥다. 나는 멍하니 욕실 바닥에 쓰러진 소녀를 바라보았다. 이미 식어버린 피부, 부자연스럽게 꺾인 목, 미동도 없는 몸, 하지만 아까 분명 손가락이 꿈틀거렸었다. 잘못 본 것일까? 아니면 내 불안한 심리가 만들어낸 환상일까? 나는 숨을 깊이 이틀이 쉬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 의학도인 나는 이런 장면을 차분히 분석해야만 했다. 그녀를 깨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영화나 소설에서 보던 것처럼 시체를 소생시키는 마법이 존재한다면 얼마나 단단할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이제 선택해야 했다. 이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시체를 가지고 나나다. 이 모텔에서 자연스럽게 나가려면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다. 시체를 짊어지고 나간다. 시체를 숨긴 채 방을 빠져나간다. 첫 번째 방법은 너무나도 위험했다. 모텔 직원이나 다른 투숙객이 나를 본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밖에 없다. 나는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소녀의 몸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시체는 무겁다. 난 그녀의 허벅지와 팔을 눌러보았다. 죽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근육의 탄력이 살아있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던 팔 체온도 유지되고 있었다. 서후 경직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은 내게 있어 큰 행운이었다. 하지만 이 상태로는 방에서 나갈 수 없다. 나는 즉시 머릿속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돌아야 한다. 의대생으로서 인체를 해고하는 법은 배웠다. 비록 실험용 시체와는 다르겠지만 신체를 조각내어 가방에 넣으면 충분히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서랍을 열어보았다. 다행히 호텔 칼과 가위가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더 많은 도구가 필요하다. 탈출 계획. 나는 모텔 창문을 열어 바깥을 내다보았다. 이 모텔은 마치 궁전처럼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벽돌이 돌칠된 형식으로 지어져 있었다. 이 점을 이용하면 창문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겠지만 시체를 가지고 이동하는 것은 무리였다.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체를 걸어서 나가게 하는 것뿐이었다. 나는 즉시 필요한 물품을 접어 내려갔다. 톱과 다양한 크기의 칼, 대형 바단, 여성용 옷과 다달, 쓰레기 봉투와 첨테이프, 모자와 선글라스. 이 물품들만 있다면 나는 그녀를 조각내어 옷을 입힌 후 낯이 취한 여성을 부축하는 것처럼 연출할 수 있다. 나는 즉시 상점으로 나가 물건을 샀다. 밤거리를 걸으며 정신없이 물건을 사 모았다. 장바구니 안에 칼과 첨테이프, 그리고 큰 바만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순간 등골이 못삭했다. 나는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모텔로 돌아가야 했다. 나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의사는 인간이 아니다. 의사는 반철이다.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래, 나는 반점을 배제해야 한다. 의학적인 시선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절개 실습일 뿐이다. 나는 모텔로 돌아와 조용히 프런트를 지나쳤다. 빨간 머리 직원이 나를 흘끗 쳐다보았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녀는 TV로 시선을 돌렸다. 내 한쪽 어깨에 걸려있는 가방은 꽤 컸지만 다행히 직원은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나는 빠르게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물을 잠두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이제 작업을 시작할 차례였다. 욕실에서의 작업. 나는 욕실로 들어갔다. 시체는 여전히 바닥에 누워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피부가 매끄러웠다. 나는 욕실 안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비누, 션토, 타월, 휴지. 이제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다. 나는 팔을 들었다. 그 순간. 그렇게 하면 안 돼. 귀에서 누군가가 속삭였다. 나는 즉시 귀를 돌아보았다. 욕실 거울이 나를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거울 속에 있는 나는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 거울 속의 나는 욕실 바닥에 쓰러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천천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같이 가자. 악몽 같은 현실.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차가운 피부를 어루만졌다. 이미 20년의 온기가 떠나버린 몸은 마치 오래된 인형처럼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다. 억지로라도 눈을 감겨주려 했지만 그녀의 눈꺼풀은 내 손길을 거부하듯 쉽게 감기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 마치 온몸의 혈관이 조여오는 듯한 이 감각,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압박감이 나를 숨막히게 했다. 밖은 아직 새벽이었다. 모텔 복도는 조용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만이 이 공간이 여전히 현실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다. 나는 욕실을 다시 바라보았다. 키가 욕조 바닥을 따라 고여 있었고 그녀의 몸은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 쓰러져 있었다. 이제 이 시체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했다. 나는 옷장부를 열어 그녀의 가단을 뒤졌다. 그녀의 휴대폰, 화장품, 작은 거울, 지갑. 그리고 그녀가 입었던 옷들. 손가락을 가만히 움직여 옷감을 만지작거렸다. 이건 필요 없겠지. 나는 그녀의 옷을 한쪽으로 던져버리고 욕실로 돌아가 다시 시체를 바라보았다. 그녀를 그냥 여기 두고 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모텔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와 그녀의 시체를 발견하는 순간 나는 영원히 자유를 잃게 될 것이다. 결국 시체를 가지고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의 키는 나와 비슷했다. 몸무게도 꽤 나갈 것이다. 그대로 들고 나간다면 당연히 의심받을 것이고 무거운 여행 가방에 넣는다 해도 들고 가는 순간 이상하게 보이길 뻔했다. 그렇다면 시체를 분해해야 한다. 머릿속이 아득해졌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나는 작은 바위를 집어들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잘라냈다. 길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마네킹처럼 변해갔다. 괜찮아. 그냥 회복 실습이라고 생각하자. 자신을 다독이며 나는 칼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스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칼날을 그녀의 피부에 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입술을 질끈 깨물며 힘을 주었다. 피가 천천히 흘러나왔다.
나는 최대한 신속하게 움직였다. 시체를 거꾸로 매달아 두면 키가 더 쉽게 빠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욕실 벽에 옷걸이가 있었다. 그곳에 그녀의 발목을 단단히 묶었다. 마치 정육점에서 고기를 매달듯이. 이제 시작이야. 나는 뜨거운 물을 틀었다. 욕실 가득 시짐기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온도를 높이면 시체의 경직이 늦춰질 것이다. 그리고 이 소리가 내가 하는 작업을 감춰줄 것이다. 톱을 집어 들었다. 나는 그녀의 목덜미를 바라보았다. 이곳을 자르면 더 작은 조각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손이 덜덜 떨렸다. 그러나 이 일을 끝내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 칼날이 피부를 가르자 뜨거운 액체가 뿜어져 나왔다.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퍼졌다. 키리린내와 배설물의 냄새가 척겨 끔찍한 악취를 만들어냈다. 나는 입을 틀어막으며 계속 작업을 진행했다. 머리를 잘라내고 팔과 다리를 분리했다. 내 손은 피로 젖어 붉게 물들어갔다. 새벽 3시. 나는 잠시 손을 멈추고 욕실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의 나는 더 이상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다. 얼굴과 몸은 피투성이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이마에는 땀이 흘러내렸지만 등 위로 키가 엉겨붙어 미틀거렸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각난 시체를 쓰레기 봉지에 담았다. 키가 흥건히 되어 나왔지만 최대한 단단히 묶었다. 하지만 아직도 도끼가 너무 컸다. 더 줄여야 해. 나는 손을 내장 쪽으로 뻗었다. 손가락 끝에서 미들거리는 반촉이 느껴졌다. 위장과 장기를 꺼내어 최대한 짜냈다. 나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한 움큼의 내장을 입에 가져갔다. 한 입. 역겨웠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숨겼다. 또 한 입.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먹었다. 이렇게라도 붓기를 지려야 했다. 새벽 5시. 나는 욕실을 깨끗이 청소했다. 단 한 방울의 티도 남지 않도록 닦고 또 닦았다. 이제 모텔 청소 직원이 들어와도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준비를 했다. 나는 그녀가 남긴 귀걸이를 집어들고 내 귀를 뚫었다. 아파.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다. 그리고 그녀의 조피를 머리에 씌웠다. 이제 그녀가 되어야 해.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곳엔 내가 아니다. 그녀가 있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방을 나섰다. 모텔 프런트를 지나 문을 열고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걸어나갔다. 아무도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무사히 이곳을 떠날 수 있을까? 대자유라는 찬상 역시 이런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 처음 접하는 것을 보고 어디선가 본 듯한 기시감이 들지만 사실 그것과 비슷한 것을 본 경험 때문에 인간의 뇌가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마치 꿈에서 본 듯한 낯설면서도 익숙한 장면들처럼. 이 모텔에 들어올 때 빨간 머리는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내 귀 좀 멀찍이 서 있던 여자의 무엇을 보았을까? 나는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했다. 첫째, 큰 키. 둘째, 긴 머리칼. 셋째, 눈에 띄는 귀걸이. 나는 확신했다. 이 세 가지 요소만 확실히 보관한다면 빨간 머리에 눈을 속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내 티였다. 남자치고는 크지 않은 편이지만 여자로 보이기엔 다소 애매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내 피부는 여성만큼이나 곧다. 어머니의 점성 어린 관리 덕분이었다.
계약 1학년 때 잠시 머리를 길렀을 때 종종 오해를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영수야, 어디 가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너 여성스럽네. 그런 말들이 그땐 불만스러웠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나의 가장 큰 모기가 되었다. 더는 고민할 시간이 없다. 준비한 모든 것은 완벽해야 한다. 침대 위에는 3개의 검은색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조각난 시체가 담겨 있다. 손질이 끝난 귀걸이와 가말도 준비되었다. 나는 핸드백에서 무지를 꺼냈다. 처음으로 화장을 시도하는 여대생의 마음으로 천천히 입술에 발랐다. 전체적으로 화장을 하면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익숙하지 않을 손길로 어설프게 되면 오히려 의심을 살 것이다. 게다가 모텔을 빠져나간 후 화장을 지울 필요도 있다. 그러니 강렬한 빨간 립스틱만 바르기로 했다. 시선을 끌기에는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가마를 머리에 얹었다. 내 머리칼과 색이 확연히 달라 조금 어색했지만 청테이프로 단단히 고정시켰다. 나중에 떼어낼 때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니 아찔했다. 등 위에 챙이 넓은 모자를 눌렀었다. 이 정도면 완벽하다. 거울을 보았다. 멀리서 보면 여성으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나는 목을 움츠리고 최대한 어깨를 좁혀 보였다. 손동 잡고 조심해야 한다. 불안했지만 지금은 새벽이다. 모텔의 조명은 어둑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키골에 절어 자세히 관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출동할 시간이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휘청거렸다. 하이힐을 만든 놈은 누구야? 억지로 균형을 잡으며 한 걸음씩 내디뎠다. 여자들은 이런 걸 신고도 잘만 걸어 다니니 정말 대단하다. 문제는 신발뿐만이 아니다. 코트와 치마도 나에게는 익숙하지 않았다. 남성과 여성의 체형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겨울이 내 탓이었다. 두꺼운 옷이 내 체형을 감춰줄 것이다. 엘리베이터를 탈까 고민했지만 혹시라도 빨간 머리와 마주칠 가능성을 고려해 계단을 선택했다. 예침으로 내려오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혹시 가방 안에 있는 것들이 터지기라도 하면? 하이힐 때문에 넘어지기라도 하면? 가발이 떨어지면? 코트 단추가 갑자기 뜯어진다면? 이런 불길한 생각은 집어치워야 했다. 나는 침착하게 프런트 데스크를 향해 걸어갔다. 몇 호 손님이시죠?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빨간 머리가 고개를 살짝 내밀었다. 이 모텔 직원은 투숙기를 철저히 기록하는 파일이었다. 목소리를 내면 들킬 것이다. 나는 순간적으로 DM체를 떠올렸다. 2035. 내가 대신 오른손으로 계단을 가리켰다. 다행히 빨간 머리는 내 손짓을 이해했다. 네, 남자분이 짐을 가지고 내려오시겠죠?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프런트 데스크를 지나쳤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온몸이 긴장으로 땀에 젖어 있었기에 더욱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최대한 빠르게 내 차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차에 도착하자마자 하이힐을 벗어 던지고 코트와 바단을 집어 던졌다. 신발 없이 바단을 밟는 느낌이 너무나 자유롭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다. 나는 모텔 뒤쪽으로 도다닥다. 울퉁불퉁한 벽돌을 잡고 등반을 시작했다. 겨울이라 벽돌이 얼어붙어 차가웠다. 손끝이 시리고 감각이 무뎌졌다. 힘이 빠진다. 쓰레기 봉투를 나르느라 기력이 소진된 탓이다. 그러나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혹시라도 누군가 이 장면을 본다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툰. 마침내 창틀을 닫았다. 하지만 힘이 빠져 한동안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안간 힘을 다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가장 먼저 바다를 벗었다. 첨띠 불을 뜯자 두피가 따끔거렸다. 귀걸이도 떼내니 귀가 찢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다행히 티는 나지 않았다. 옷도 서둘러 벗었다. 금리 내가 원래 입고 있던 옷을 겹쳐 입었다. 겨울이라서 다행이다. 여름이었다면 이런 트릴은 절대 통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화장을 지웠다. 모지 자국이 남지 않도록 조심히 닫아냈다. 바말권 귀걸이, 옷가지들은 못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다시 원래의 내 모습으로 돌아왔다. 가방을 챙기고 방을 나섰다. 마지막 장애물은 프론트 데스크다. 여기만 빠져나가면 나는 완전히 자유다. 놈키를 프론트에 놓았다. 수고하세요.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빨간 머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눈길을 주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엔 절대 안 올 거야. 이제 저 현관을 빠져나가면 절대 다시는 이곳에 올 일 없을 거야.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었다. 저 문을 나서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났다.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험상궂게 생긴 남자였다. 나는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 피하려 했지만 결국 그와 다나리에 부딪혔다. 충격에 의해 내 손에서 가만히 미끄러졌고 가만은 공중으로 떠올랐다. 반리에 초도되지 않는 순간이었지만 내게는 마치 10년처럼 느껴졌다. 안 돼. 저 가방 안에 있는 쓰레기 봉투나 터지면 끝장이야.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내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 그러나 지적처럼 부딪혔던 남자가 반사적으로 가방을 놔다쳤다. 그리고 징그러운 웃음을 띠며 내게 건네주었다. 이거 조심하세요. 그 남자는 단숨에 나를 지옥으로 끌고 내려갔다가 다시 천국으로 올려놓았다. 나는 가방을 움켜쥐고는 한마디 인사도 없이 황급히 걸음을 옮겼다. 현관을 나서는 순간 싸늘한 밤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이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차까지 끼리시 걸어갔다. 문을 열자마자 하이힐과 코트, 바나를 차 안으로 던져 넣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다. 모텔을 빠져나오며 백미러를 확인했다.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은 없었다. 성공이다. 완벽한 계획이었어. 엄마의 도움과 점화의 정실력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거야. 눈물이 났다. 오를 밤나늘 시즈를 도내했고 이믹을 먹어야 했으며 길을 뚫었고 도끼를 써야 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모텔 안에서 벌어진 일을 알지 못할 것이다. 쓰레기 봉투에 담긴 시체는 어디 산속에 버려버리면 된다. 이미 철저하게 조각냈으니 신원 확인조차 어려울 것이다. 나는 모텔 탈출 작전에 성공했다. 모텔 프론트 데스크. 저 사람 왜 저렇게 서둠지둠 나나냐? 이런 곳에 오는 사람들이 다 그렇죠. 뭐. 그건 그렇고 오늘은 돈 될 만한 상품이 좀 있었어? 날도 마요. 나이 많은 아저씨, 아줌마들만 바들거렸어요. 그나마 방금 나난 저 남자랑 같이 온 여자가 끝내줬어요. 키도 크고 몸매도 좋았고요. 재미있게 찍혔을 거예요. 너도 아직 못 봤어? 예, 좀 바빠서요. 근데 저 사람들이 의미 없어서 203호에 묻게 했거든요. 203호에 카메라나 부족해서 욕실에만 설치했잖아요. 그게 좀 아쉽네요. 괜찮아.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어서 확인해보자. 두 번째 이야기, 작은 방. 내가 살아오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귀신을 봤다고 확신했던 날이 있다. 몇 년 전 직장을 다니던 시절이었다. 항상 야근이 많았고 도업으로 관을까지 하다 보니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늘 밤 12시가 넘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아파트는 밤 11시가 넘으면 모든 불을 꺼버린다. 기상불은 물론이고 복도조차도 판탄했다. 센서등조차 없는 낡은 아파트였다. 예일하게 뒤치 있는 곳은 엘리베이터 안뿐이었다. 나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아파트 안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런데 뒷문 쪽에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오는 두 여자가 보였다. 같은 층인가? 나는 그들을 흘깃 바라봤다. 엘리베이터 문 앞에 나란히 선 그녀들은 마치 거울 속 반영처럼 똑같았다. 같은 키, 같은 머리 길이, 같은 옷차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녀들은 아무 말 없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뛰어가서 같이 타려고 했지만 그 짧은 순간에 이미 문이 닫혔다.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야겠네. 나는 천천히 걸어가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는다. 불과 몇 초 전 두 여자나 탔는데 아직도 1층이 그대로 서 있었다. 설마 층수를 안 눌렀나? 나는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텅 빈 엘리베이터. 분명히 몇 초 전 두 사람이 탔는데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머리가 하얘졌다. 잘못 본 걸까? 아니야, 확실히 두 사람이 들어갔어. 그럼 도대체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고 그대로 얻어붙었다. 또 타지? 기상계단으로 올라갈까? 아니야, 거긴 더 어두워. 손이 떨렸다. 10분 정도 고민한 끝에 나는 결국 용기를 내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섰다. 문이 닫힘을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두근두근. 나는 숨을 죽이며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길 기다렸다. 눈길을 트런트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수고하세요. 내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트런트에 앉아있던 빨간 머리의 직원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엔 절대 안 올 거야. 다시는. 이제 저 현관을 빠져나가면 이곳과는 완전히 결별이다. 두 번 다시 이 지독한 공간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발걸음은 점점 빨라지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를 향해 나아가던 나의 눈에 어떤 커다란 그림자가 비쳤다. 펌산궂게 생긴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급히 멈춰 섰지만 이미 늦었다. 우리는 바닥에 부딪혔고 내 손에 들고 있던 바람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마치 10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바람이 땅에 떨어지면서 안에 있는 검은 비닐봉지가 터져버린다면 나는 모든 걸 잃게 될 것이다. 나의 치밀한 계획도 중심스러운 노력도 모두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지적적으로 남자는 바람을 재빠르게 공중에서 낚아챘다. 그리고 징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것을 내게 건네주었다. 이거 떨어뜨리셨습니다. 그 남자는 단 몇 초 만에 나를 지옥으로 떨어뜨렸다가 다시 천국으로 올려놓았다. 내 손을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다다. 나는 황급히 가방을 받아들고 종종걸음으로 현관을 빠져나갔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급하게 시동을 걸었다. 도로로 빠져나가는 순간 나는 거의 소리칠 뻔했다.
성공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나의 완벽한 계획, 그리고 엄마와 저마의 정신적인 도움 덕분에 자칫 망가질 뻔한 내 인생을 지켜낼 수 있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나의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기억들. 오늘 밤 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나는 시체를 도내했고 인육을 먹어야 했으며 길을 잘라야 했고 도피를 벗겨내야 했다. 저 모텔 안에서 벌어진 일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쓰레기 봉투에 담겨있는 시체 조각들은 어디 한적한 산속에 버려버리면 끝이다. 워낙 조각조각 내버려서 신원 확인조차 어려울 것이다. 차창 너머로 모텔이 점점 멀어졌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는 이 모든 기억도 함께 버려야 한다. 절대 들키지 않도록. 저 사람, 왜 저렇게 소둠지둠 나다요? 글쎄요, 원래 이런 곳에 오는 사람들은 다 사연이 있죠. 프런트 직원은 시큰둥하게 말했다. 모텔 관리인은 키를 정리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그렇고, 오늘 좀 돈 될 만한 손님이 있었어? 말도 마요. 오늘은 이상하게 나이 많은 아저씨, 아줌마들만 바들바들했어요. 근데 방금 만난 저 남자 손님이랑 같이 온 여자가 끝내지더라고요. 키도 크고 분위기도 묘하고 카메라 잘 찍혔을 것 같아요. 너 아직 못 봤어? 좀 바빠서요. 근데 그 사람들이 203호에 묵었거든요. 203호는 욕실에만 카메라나 설치돼 있어서 좀 아쉬워요. 괜찮아.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어서 한번 확인해보자. 프런트 직원은 모니터를 켰다. 화면 속 203호의 욕실이 천천히 밝혀졌다. 그리고 거기엔 두 번째 이야기, 자명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짜 귀신을 봤구나라고 확신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직장에 다니던 시절이었죠. 늦게까지 일하다가 과일까지 마치고 나니 어느덧 밤 12시가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변은 깜깜했고 11시 이후로는 비상구를 포함해 모든 불이 꺼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날도 언제나처럼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두 명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과 같은 짝수쯤 엘리베이터를 타려 했지만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그들은 먼저 타버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갔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을 때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동전이 두 명의 여자가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공포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늦은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회사에서의 피곤함과 스트레스에 절어있던 나는 오늘따라 지하철이 아닌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집으로 향하고 싶었다. 아파트의 현관문을 열고 익숙한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버튼을 눌렀다. 12층. 나는 탕수처럼 익숙한 버튼을 눌렀고 천천히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지친 한이었던 만큼 아무 일 없이 곧장 집으로 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엘리베이터는 정해질 순서를 따르지 않는 듯했다. 내가 누른 층은 12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는 3층에서 갑자기 멈춰 섰다. 이상했다. 분명 이 엘리베이터는 짝수층만 서는 엘리베이터였고 3층은 관리실과 자전거 보관소가 있는 곳이라 엘리베이터 이용이 불가능한 층이었다. 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어두운 복도가 눈앞에 펼쳐졌다.
편광등이 깜빡이며 불빛 쪽으로 깜빡였다. 어디선가 눅눅한 공기가 단도랐다. 나는 순간 긴장했다. 왜 멈춘 걸까? 나는 단순한 오작동이라 생각하고 닫힘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버튼은 먹히지 않았다. 문이 닫히지 않는 것이었다. 몇 초의 시간이 마치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때 엘리베이터 바깥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또다. 또다. 누군가가 걸어오는 소리였다. 나는 가만히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다. 복도의 끝에서 서서히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두 명의 여자아이였다. 하지만 그들의 걸음걸이는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곰지미에 살짝 떠있는 듯한 너무나도 이상한 모습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위화감을 느끼고 문이 닫히길 바랐다. 그런데 두 아이의 얼굴이 보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몸이 얼어붙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눈이 없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가 시커먼 구멍처럼 뚫려 있었고 이따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 순간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문이 닫히길 바랄 뿐이었다. 아이들이 점점 다가왔다. 그리고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나는 거의 질주하듯 심이층 버튼을 다시 눌렀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4층, 6층, 8층, 10층, 그리고 마침내 12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황급히 뛰어나와 짐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거칠 숨을 몰아쉬며 문을 잠갔다. 이상한 일이었다. 하지만 워낙 피곤했기 때문에 그냥 꿈이었거나 착각이었을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렇게 생각하니 차츰 마음이 진정되었고 나는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깊이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어제의 일을 떠올리며 어머니께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는 내 이야기를 듣더니 담담하게 말씀하셨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 말에 나는 살짝 실망했다. 하지만 곧이어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나를 더욱 저mat하게 만들었다. 우리 아파트 10층에 살던 가족이 있었는데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어머니가 두 딸을 목줄나 죽이고 자살하려고 했었대. 근데 그 어머니는 7대에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하더라.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식은땀이 흘렀다. 어젯밤 엘리베이터에서 본 그 두 명의 아이들. 설마 그 아이들일까? 나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후로도 나는 가끔씩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3층을 지날 때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가 내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엄습해왔다. 그리고 가끔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희미하게 들리는 속삭임이 있었다. 같이 놀자. 나는 그날 이후 절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한강 주변을 다시 찾아다 그 할머니를 찾았다. 하지만 처음 봤을 때처럼 쉽게 보이지 않았다. 왠지 모르게 그날따라 한강 주변이 더 의심스럽고 바람도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몇 번이고 주변을 돌며 할머니를 찾아 헤맸다. 그러던 중 한강 다리 밑 그늘진 곳에서 낡은 천막을 발견했다. 천막 안에는 희미한 촛불이 딴딴이고 있었고 그 옆에는 낯익은 할머니의 실루엣이 보였다. 나는 바나나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혹시 오늘도 무언가를 파시나? 할머니는 내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리고는 주름질 손을 천천히 뻗어 손바닥 위에 놓인 낡은 지갑을 보여주었다. 이번에는 쓰지 못하는 지갑이네.
값은 2천만 원이야. 나는 처음엔 놀랐다. 하지만 라이터를 통해 지적을 경험한 나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지갑이 어떤 신비한 짐을 가졌을지 기대되기까지 했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짐을 파나 할머니에게 2천만 원을 건넸다. 할머니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돈을 받고는 천천히 낡은 지갑을 내게 건네주었다. 나는 그날 밤 숙소에서 그 지갑을 열어보았다. 내부는 텅 비어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머니에 넣고 잠을 청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아침을 먹으려고 돈을 꺼내려던 순간 내 손에는 분명히 돈이 있었지만 식당 주인은 돈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아, 괜찮습니다. 그냥 드세요. 주인의 투정은 마치 내가 돈을 내는 것이 이상하다는 듯했다.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 지갑이 어떤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부터 나는 더 이상 돈을 쓸 필요가 없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파리에 가서 물건을 고르기만 하면 주인들은 자연스럽게 나에게 그것을 건네주었고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나는 벼락부자나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 후 나는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고 고급 아파트를 사고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며 부유한 생활을 즐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어딘가 공허했다. 마치 나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 며칠 후 나는 다시 한강으로 갔다. 할머니를 찾고 싶었다. 할머니에게 더 이상 이 힘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리고 마침내 할머니를 찾았을 때 나는 숨을 삼켰다. 할머니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게 말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지켜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묻었다. 할머니, 이번엔 뭘 파시나요?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번엔 쓰지 못하는 관이야. 나는 순간 방황했다. 하지만 곧 생각이 스쳤다. 이 관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일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할머니, 이번에도 사겠습니다. 대신 쓰지 못하는 지갑과 라이터를 돌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지갑과 라이터를 돌려주고 관을 받았다. 이제 나는 죽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더욱 큰 사업을 시작했다. 내 회사는 번창했고 사람들은 나를 신처럼 떠받들었다. 나는 일부러 위험한 상황에 뛰어들며 사람들에게 나의 불사의 몸을 증명해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사고가 일어나도 나는 죽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내 몸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 직원들은 나를 점점 기억하지 못했고 친구들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심지어는 내가 길을 가다 사람들과 부딪혀도 아무도 나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어느 날 밤 나는 높은 절벽 위에서 파티를 열었다. 여자들에게 말했다. 나는 영원히 살 수 있어. 지금 당장 뛰어내려도 나는 멀쩡할 거야. 여자들은 술에 취한 내 말을 농담처럼 여겼다. 그러나 나는 증명하고 싶었다. 정말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나는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순간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차가운 물속으로 빠져들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나는 다시 떠오르지 못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쓰지 못하는 관의 의미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단지 시체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결국 죽었고 아무도 나를 찾지 못했다. 내 존재는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한강 주변에서 낡은 라이터와 지갑을 들고 있는 이상한 할머니를 봤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항상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한다. 쓰지 못하는 라이터 사지 않겠나? 컴퓨터 학원 강사의 일상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새벽부터 점심까지는 성인반 강의를 진행해야 하고 오후부터 저녁 늦게까지는 초중고등학생과 성인반의 수업이 이어진다. 강의가 끝난다고 해서 하루 일정이 든다는 것이 아니다. 서류 정리와 학원 운영 관련 업무까지 마쳐야 비로소 절반이 끝난다. 하지만 가장 고된 작업은 바로 학원의 컴퓨터를 정비하는 일이다. 학원에는 약 150여 대의 컴퓨터가 있었고 남자 강사 3명이 이를 전담하여 수리했다. 보통은 수강생들이 몰래 설치한 불필요한 프로그램이나 게임, 성의 사이트 기록 등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지만 때때로 전체 포맷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철야 작업이 필수였다. 그날도 철야가 될 것이란 걸 각오하며 나는 육간이실의 컴퓨터를 맡게 되었다. 육간이실로 가기 위해서는 7간이실을 지나가야 했다. 7간이실은 원래 창고로 쓰이던 공간이었지만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다시 강의실로 개조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곳을 지날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 수업 중에는 몰랐지만 늦은 밤이 되면 그곳에서 알 수 없는 시선을 느끼곤 했다. 컴퓨터를 정리할 때면 괜히 잡념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 항상 음악을 크게 틀어놓곤 했다. 그렇게 평소처럼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끼덕이며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음악 소리에도 불구하고 또렷이 들려오는 그 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보니 7간이실이었다.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겁이 나서 쉽게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결국 나는 핸드폰을 꺼내 S 선생을 불렀다. 모르는 것이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척하면서 7간이실을 함께 확인해보자고 했다. 하지만 S 선생이 도착할 무렵에는 이미 소리는 멈춰 있었다. 나는 무서움을 애써 억누르며 다시 컴퓨터 수리를 시작했다. 어느덧 새벽 3시가 지나 있었다. 목이 말라 사무실로 가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기분 나쁜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 무언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흘렀다. 마지못해 고개를 돌려 시선을 옮기는 순간 나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7간이실 한가운데 천장에 매달린 소녀가 있었다. 밧줄에 목이 담긴 채 허공에서 흔들리는 소녀. 눈이 마주쳤다. 눈동자는 온통 흰색이었다. 나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소녀의 흰 눈동자가 나를 똑바로 응시했다. 천장에는 분명 밧줄을 걸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밧줄은 마치 허공에 매달린 듯했다. 그리고 소녀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누군가 내 어깨를 건드렸다. 그 순간 내 원본에서 숨이 빠져나가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정신을 차려보니 내 옆에는 S 선생과 T 선생이 서 있었다. 그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S 선생이 말했다. 너 왜 계속 부르는데 대답 안 했어? T 선생도 걱정스럽게 물었다. 우리가 몇 번이나 불렀는데 내가 너만이 강의실을 보고만 있더라고. 나는 숨겹게 손을 들어 방금 본 소녀를 가리켰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혼란스러웠지만
S 선생과 K 선생은 키곤에서 학과를 본 것이라며 오늘은 그냥 쉬라고 권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절대 7간 이시를 지나지 않았다. 학원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나는 그날 본 것이 헛것이 아님을 확신했다. 며칠 후 나는 원장님께 학원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원래 그 학원 자리는 반은 학원이었는데 몇 년 전 여중생 한 명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그 사건 이후로 학원은 폐업했고 몇 년 후 우리가 그 건물을 사용하게 된 것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학원을 그만둘 때까지 밤늦게까지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도 문득문득 그날의 기억이 떠오른다. 내가 본 것은 정말 환상이었을까? 아니면 그날 밤 그 소녀는 나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싶었던 걸까? 그 당시 기운이 없어서인지 영화를 본 지 몇 분 안 되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키고람이 들이바랬던 팥인지 몸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듯한 묵직한 느낌과 함께 정신이 흐려졌다. 하지만 한참 자던 중 갑자기 무언가가 내 몸을 짓누르는 듯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순간적으로 잠이 확 깨며 눈을 떴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자마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컴퓨터 수리를 마친 동료 선생들이 모두 돌아간 수역기 형광등이 전부 꺼져 있었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으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두려움이 엄습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사무실의 스위치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주위가 어두워져 방향 감각마저 흐려진 상태였다. 손끝이 공중을 허우적거렸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나는 어떻게든 빛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가까이 있던 모니터 전원을 눌렀다. 촌! 짧은 소리와 함께 모니터가 켜지며 파란 불빛이 사무실을 신기하게 밝혔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내 선택이 끔찍한 실수였음을 깨닫고 말았다. 모니터 화면에 비친 내 얼굴. 그리고 그물 뒤로 나는 숨을 멈춘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모니터 불빛에 비친 거울 속 내 뒤편에는 목에 바치를 맨 소녀가 있었다. 흔들리는 긴 머리카락. 하얗게 떠오른 눈동자. 축 늘어진 몸. 그 소녀는 거울 속에서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순간 내 온몸의 혈액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다리가 시점이며 힘이 풀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온몸에서 식은 땀이 흘러내렸다. 숨조차 쉬기가 힘들 정도로 가슴이 답답했다. 그때였다. 그 소녀의 몸이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목을 낸 상태 그대로 공중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나는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눈이 거울 속의 소녀와 마주친 순간부터 그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마치 내 눈동자가 그녀의 시선에 사로잡힌 것처럼. 온몸이 얼어붙은 채 아무런 소리도 낼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가 내 어깨를 꽉 붙잡았다. 나 괜찮아? 동료 선생이 나를 세게 흔드는 바람에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멀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끼 하는 소리가 여전히 내 귀를 파고들었다. 동료 선생이 나를 깨웠을 때 나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온몸이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손끝은 싸늘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동료 선생들은 놀란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그들에게 방금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너 너무 피곤해서 석겁을 본 거 아니야 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확신했다. 그건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이야기지만 학원이 되기 전 그곳은 입시 학원이었고 몇 년 전 한 여고생이 성적을 기관해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부원장님께서 조용히 내게 털어놓으셨다. 건물 이미지에도 문제가 생길까봐 조용히 묻힐 사건이었지만 나에게는 그 소녀의 한맺힐 시선이 여전히 생생했다. 나는 더 이상 그 학원에 머무를 수 없었다. 매일같이 칠간이실을 지나가야 하는 것이 공포였다. 그날 바로 퇴사했다. 몇 년이 지나도 그날의 기억은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거울을 보면 어둠 속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소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나는 최근에서야 깨달았다. 그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기도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조만간 다시 한번 그 학원을 찾아나기로 마음먹었다. 이번에는 그 소녀를 위해 기도해 주기 위해서라도.